네, 오늘 저녁 여야 대선 주요 후보 4명의 대선 첫 TV 토론회가 열립니다. 양강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방이 주목되는 가운데 제3지대 후보들이 얼마나 활약할지도 관심인데요.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선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여곡절 끝에 설 연휴에 예정됐던 양자 토론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4인의 첫 TV 토론이 열리는데 일단 양강 이재명 윤석열 후보 전략을 좀 보면 일단 이 후보 측은 정책적으로 승부를 보겠다. 좀 행정적 경험을 좀 앞세우는 듯해 보이고요. 윤 후보 측은 이제 대장동 등의 이제 각종 의혹에 집중 공세를 하겠다. 이 두 후보의 전략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일단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유튜브 이제 3프로 TV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경제 현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시를 해서 좀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토론을 이제 3프로 TV 효과를 다시 한번 이제 보는 그런 기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기류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김동연 후보하고 이제 양자 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동연 후보하고 진행한 양자 토론도 구체적인 정책이라든가 경제 이슈를 가지고 좀 현안을 좀 깊게 파고 들어가면서 좀 품위 있는 그런 토론을 진행했다라고 해서 이제 평가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평가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의 어떤 정책 역량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과시하려는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갈 걸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뭐 성남 FC 수사 무마 의혹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불거지고 있는 김혜경 씨의 뭐 황제 의전 논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로 해서 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좀 부적절한 어떤 측면들 그런 것들을 공략하려는 이제 그러한 전략이다라고 보이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러한 공략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또 하나 이제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중요한 평가들 중에 아무래도 정치 초보다 대통령을 할 정도로 준비가 이제 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지금까지 남아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 오늘 토론을 이제 통해서 이걸 잘 기회로 삼아서 지금 정책적으로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점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는 더 득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전략의 문제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그러한 어떤 운동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는데 네. 또 역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한 모습들을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어느 후보에게 지금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토론회를 아무리 준비를 잘 한다고 해도 정말 단 하나의 말실수가 치명적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양쪽 모두 지금 각종 의혹에 대한 리스크가 큰 만큼 방어를 어떻게 하는지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지금 말씀드린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 이런 논란을 사자 토론에서 좀 이렇게 본격적으로 후보들 간의 논쟁으로 다루는 게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이건 또 별개로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후보가 이미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다 한 거잖아요. 그때 그렇죠? 뭐 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당시에 성남시가 충분히 이제 좀 이 초과 이익을 환수를 이제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쨌든 최선이었다.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를 했었고 만약에 지금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어떤 논쟁에 붙인다고 하면은 그때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이제 서로 하는 그런 국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 광경을 유권자들이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누구에게 이제 유리한 거냐 이건 상당히 좀 판가름할 수가 없는 문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돼서 이번에 새로 유권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준다든지 또는 새로운 어떤 사실들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이제 명확하게 해낸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방어를 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바로 직전까지의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봐도 이 아직까지 정책에 대한 이제 어떤 이 쟁점이라든가 또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100%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했던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실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 100시간 노동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는 이제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든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제 실언들을 잘 뜯어보면은 그러한 정책적으로 지금 숙련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온 그런 실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그런 실언이 또 나온다고 하면은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여러모로 좀 이렇게 경선도 치르고 나름대로 정책 행보를 해왔지만 별로 이렇게 늘지 않았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마냥 유리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좀 특징이랄까 할 부분이 지금 선대위에서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부분인데 답변을 시작하면은 굉장히 길게 하거든요. 본인이 아는 걸 다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이 많아지면은 거기서 이제 부적절한 얘기라든가 말실수를 할 가능성도 같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좀 욱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 좀 분위기 좋다 싶으면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이제 해버리는 그런 좀 오버페이스로 가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어떤 판단의 어떤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번 토론에서 또 젠더 이슈에 대해서도 좀 양측이 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나 지금 윤 후보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또 꺼내들지 않았습니까? 이 젠더 이슈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로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략은 이 언론에서 이제 부르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대남 표심을 명확하게 겨냥을 하고 그 이대남 표심을 겨냥해서 이제 하고 있는 선거 캠페인이 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이대남 표심이 윤석열 후보에게 이 전략 덕분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효과를 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계속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전략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그럼 여기에 대당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저쪽은 이대남을 잡으니까 우리는 뭐 이대녀를 잡아야겠다. 이런 방식의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네. 그거는 이제 패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이대남을 잡는 전략에 맞서서 나는 이대녀 이게 아니라 이 이대남을 잡기 위한 전략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들을 따져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인데 윤석열 후보가 이제 굉장히 여성가족부 폐지 이슈를 공세적으로 제기를 한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비어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업무들이라는 게 있는데 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또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건데 이런 업무들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더라도 어느 부처에서는 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성가족부의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별도의 어떤 기구나 부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이런 지금 보수 정당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젊은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했는데 이름만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전략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지점들을 짚어가면서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런 것들을 따져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후보가 또 안보 공약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어떤 협중 정석 이런 것들을 또 이용하는 전략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이제 안보 공약에 대해서 이 저쪽에서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안보를 강조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냥 평화를 강조하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안보는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사드 추가 배치나 이런 것들이 현실성 있는 것이냐 사드 추가 배치를 하면은 북한의 미사일을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현실성을 따지고 들어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대남을 중심에 놓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로 끝낼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로 끝낸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추가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여성 표심, 젊은 여성 표심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공략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김건희 씨 관련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에 이제 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젊은 여성들이 좀 반발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에게 또 추가로 쏠리고 있는 젊은 여성들의 표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충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남 표심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닌 이제 계층과 성별에 있는 유권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런 기회로서 이번 토론을 잘 이용하면 그것도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 자칫하면 20대 남자, 2대 남, 20대 여자, 2대녀 사이에 또 갈등의 골이 또 깊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우를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가장 관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부동산, 일자리 이런 정책과 비전도 맞붙을 예정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접근법 자체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이제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확대할 것이냐 이 정도의 이제 차이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제와 관련돼서도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서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지금의 이제 세부담은 좀 감경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억울한 뭐 사례를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네. 얘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쟁점이 만들어질 여지는 굉장히 뭐 크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접근법 중에 종부세를 재검토하겠다. 사실상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급에 대해서는 또 좀 이 현실성이 있는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쟁점이 형성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일자리라는 게 전체적인 이제 거시경제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큰 패러다임으로 내놓은 상황이지만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어떤 강론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거하고 또 큰 차이가 있는 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큰 방향에서 예를 들면 과거처럼 뭐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식의 어떤 큰 철학의 대결 구도로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 네.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어떤 경제 정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탈원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그래서 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이제 산업 체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하고는 선을 긋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뭐 감원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문재인 정권하고 큰 차이가 없는 이런 뭐 입장을 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원전 문제에 있어서는 또 일부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후보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또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양강에서 조금 더 멀어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맞설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이제 두 후보 사이에서 본인의 어떤 영역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가장 지금 쉬운 접근법은 두 후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이제 좀 둘러싸여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나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좀 과시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국민의당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거나 할 때 뒤에 있는 백드롭이라고 하죠. 뒤에 있는 이 배경에 안철수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써서 안철수라는 이름하고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런 말을 만들기도 했는데 네. 본인의 이제 그런 어떤 가족 문제, 뭐 가족 리스크 이런 것들이 없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그것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라든가 국정에 대한 어떤 철학, 비전 이런 거를 평가해야 되는데 항상 안철수 후보의 약점이 뭐냐면 지금 정계 입문 10년을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아직도 안철수의 새정치는 모호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이런 이제 모호한 새정치 이런 게 아니라 안철수가 말하는 제3정당의 제3지대의 정치라는 건 어떤 거다. 이 국정 비전이라는 건 어떤 거다를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또 어떤 자신의 어떤 공약 포인트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또 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포퓰리즘 아니냐 이 지적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나는 포퓰리즘이 아니고 이 좀 어떤 반포퓰리즘이다.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공약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또 자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본인의 노선을 또 이 제3정당 노선 그리고 안철수의 정치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이 실체가 있는 어떤 손에 잡히는 그러한 이제 정치의 형태로 유권자들에게 이제는 내놓을 때가 됐다. 그리고 그 기회로 이 토론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 토론회 때마다 정말 직설과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이제 존재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좀 이런 부분을 좀 돌파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내세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심상정 후보로서는 굉장히 구도상 굉장히 불리한 국면일 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양당에 좀 만족하지 않는 그러한 유권자들을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진보 정당이라는 이런 정체성을 활용해가지고 이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쪽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보에 좀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제3지대에서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거기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여러 가지로 좀 움직여도 이 자기 자리를 찾아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유권자들이 지금 시선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비슷한 어떤 색깔 아니냐. 진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비슷한 정당인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이제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진보 고유의 색깔로 승부를 걸어보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가 나름대로는 이제 두 후보의 어떤 약점, 사법적 리스크, 그다음에 뭐 대장동 개발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운맛의 어떤 그런 활약상을 보여주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득표 전략으로 이어지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제 되돌아봐야 될 게 그러면 심상정 후보가 뭘 해야 되느냐라는 차원에 있어서 득표를 얼만큼 할 것이냐, 얼마나 이제 많은 득표를 할 것이냐가 지금 선거에서 핵심은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정치라는 게 지금 유권자들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다시 각인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번 토론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례로 2002년도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득표가 물론 이전에 이제 진보정당 득표보다는 훨씬 많은 90여만 표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는 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의 각인을 굉장히 강하게 남긴 그러한 모습을 토론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때 네네. 유행어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네. 우리 국가가 많이 이제 발전도 했다 그러고 OECD에 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하고 경제 성장률도 높아졌다고 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걸 통해서 이번 이제 선거의 본질을 다시 깨우치게 하는 그러한 접근법을 나름대로 활용을 했거든요. 네네. 비슷한 왜 진보 정치가 앞으로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비슷한 심상정 후보의 접근이 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그나마도 좀 진보 정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도 토론회에서 최대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동안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본인이 김혜경 씨가 사과를 했고 또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지금 어떤 부분이 논란이 된 건지 한번 다시 짚어주시죠.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이제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인 5급 공무원인 이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가 또 개인사, 사적 영역 이런 것들을 다 챙기면서 네. 이 7급인 자기 이제 부하 직원에게 이러한 일들을 맡기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갑질이 되고 황제 의전이 됐다. 그런데 이게 적절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KBS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추가로 제기된 의혹은 이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이제 이 식당에 가서 김혜경 씨의 어떤 이 김혜경 씨를 위해서 김혜경 씨가 원하는 이제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개인 카드로 구매한 다음에 그다음에 법인카드 이 개인 카드로 구매를 한 이 내용은 법인카드로 지출할 수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쇠고기를 샀다거나 이런 거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다른 이제 행사에 이제 다른 행사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이후에 그 행사가 있거나 또는 이 법인카드를 쓸 수 있는 시간에 맞춰서 이 일종의 카드 바꿔치기를 해서 개인 카드를 이제 쓴 것은 취소시키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다. 그런 것들이 문제다. 사실상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네. 이런 이제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혜경 씨는 일단은 이 여러모로 이제 부적절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지시를 했거나 일상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황제 의전을 받아온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배모 씨하고 5급 공무원인 배모 씨하고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일부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배모 씨의 경우에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김혜경 씨의 어떤 의전을 챙긴 게 아니라 본인이 과잉 충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러모로 부적절한 측면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감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러한 이제 규정에 맞는 그런 처분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인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김혜경 씨의 설명 그리고 배모 씨의 해명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대응 이런 것들이 좀 맞는 거냐 이런 의문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추가적으로 해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본인이 과잉 충성했다 이 해명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약을 대리 처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배모 씨가 이 약은 내가 복용할 목적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렇다면 왜 김혜경 씨 집에 배달을 했냐 이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배모 씨의 해명이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배모 네. 씨가 이제 일종의 이제 대리 처방을 해서 이제 의료법이나 이런 걸 위반한 게 아니라 본인이 복용할 목적으로 이제 처방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호르몬제를 이제 처방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약을 이제 김혜경 씨가 있는 곳으로 이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김혜경 씨가 부탁을 하거나 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진 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것들도 네. 그런 걸 본인이 어떤 배모 씨가 과잉 충성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공금을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과잉 의전이었다고 한다면 네. 과잉 충성 그렇죠. 본인이 누가 시킨 일도 아닌데 했다고 하면 근데 그것도 쉽게 이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이 법인카드를 쓴 내역이 결국은 어떤 식재료라든가 식사 이런 부분인데 김혜경 씨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원하지 않는 어떤 식재료나 식사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갖다 줬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의문인 것이고 결국은 이제 김혜경 씨가 부적절한 측면으로 이렇게 좀 공무원들을 사적인 어떤 업무에 동원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오늘 네. 토론에서도 그 얘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해명, 진실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라고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대장동 사건, 이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 녹취록에서 윤석열 후보가 거론된 이 부분이 좀 파장인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여기서 그러니까 형은 김만배 씨 본인을 말하는 거고 이제 마치 윤 후보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이런 발언인데 이게 물론 전후 맥락상을 봐도 이게 지금 카드가 뭔지 유추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그럼 실체가 있는 발언이냐 아니면 이게 과장이냐 허풍이냐 이를 두고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녹취록. 이 한마디를 보고 이제 생각하기 어렵죠.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네. 오늘 이제 한국일보가 이 녹취록의 전후 관계도 전후의 이제 대화도 같이 이제 보도를 한 내용인데 그걸 봐도 이게 갑자기 이제 등장한 이제 얘기이기 네.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제 한 얘기냐 이것을 지금 이제 유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좀 의심스럽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결국 김만배 씨의 이제 그 가족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을 이제 매입을 해서 그게 논란이 된 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까지 묶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과거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이 대장동 관련해서 들어간 이제 대출금의 부적절한 어떤 대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하면서 그것을 덮어줬다라는 의혹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을 해보면 김만배 씨가 모종의 어떤 윤석열 후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그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과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한마디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정작 김만배 씨는 이 녹취록에 대해서 굉장히 과장된 게 많은 내용이다. 그리고 뭐 이 정영학 씨가 이 녹취를 하고 있다,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얘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주장에 비추어 봐도 김만배 씨가 굳이 윤석열 후보를 이제 예를 들면 낙마시킬 수 있는 또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특별히 할 이유가 또 뭐였는가. 이것도 사실은 그냥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네. 정영학 씨에게 그 얘기를 굳이 왜 하는가. 이것도 쉽게 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추가로 다른 증거를 찾아내거나 또는 검찰 수사 등등을 통해서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여전히 계속 어떤 논란거리로서 양측의 공방으로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 토론에서 4명의 대선 후보 부동층, 중도층의 표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